예, 다음은 타설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H 분리타설이라 하는데 기둥, 벽 등의 수직 부재, 이제 버티칼이라 합니다. 수직 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다음에 두 번째 보나, 슬래브 등의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VH, 버티칼은 수직, 호리존탈은 수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리타설을 이야기하고 VH 동시타설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우리가 일체의 타설 구획을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VH 동시타설이라 합니다. 자, 이어붓기입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다가 중단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부어 넣는 것을 이어붓기라 하고요. 그리고 이어붓기에 의해서 생기는 이음을 이어붓기를 하면 앞뒤 시간차로 인해서 앞에 것이 먼저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생기는 이음이 나옵니다. 그것을 타설 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붓기 한꺼번에 우리가 공사량이 하루에 다 끝날 수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내일 또 타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붓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붓기 구획의 주의사항입니다. 구조물의 강도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이어부어야 되겠고요. 이음 길이가 최소인 곳에서 이어부어야 되겠고, 시공 순서에 무리가 없는 곳에서 이어붓고, 응력 방향의 수직 수평으로 이어부어야 되겠습니다.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는 일종의 양재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 틈 사이로 균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적은 곳, 다음에 길이가 최소인 곳, 다음에 항상 응력 방향의 수직 수평으로 이어부어야 거기에 큰 무리가 없고 나중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붓기 위치를 볼까요? 보나 바닥판은 스판 중앙부에 주건과 수직으로 이어붙습니다. 스판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는 바닥판은 작은 보 쪽에 2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직으로, 기둥은 기초판 연결부 바닥판 위에서 수평으로, 다음에 벽은 개구부 등 끊기 좋고 이음자리 막기와 떼기 내기 편한 곳에 수직 수평으로, 다음에 아치는 아치축의 직각으로, 캔틸레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어붙지를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재는 수평 부재는 수직으로, 그 다음에 수직 부재는 수평으로, 그 다음에 아치는 직각으로, 캔틸레버는 이어붙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어붙기 처리 방법입니다. 이음면, 콘크리트의 타설 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이어붙기 해야 되겠고, 밀실하게 막아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가거나 새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평 부재는 이음부 청소를 철저히 하고 타설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 발라줍니다. 수직 부재는 콘크리트에 재진동 다짐을 해줘서 밀실하게 다져지게끔 해줘야 되겠고, 이음부 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에 콘크리트는 살수, 물을 뿌려서 서변시킵니다. 다만 타설 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 공기로서 제거하고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한도입니다. 시간 한도. 이제 이것은 앞에는 시간 간격이 많이 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어붙기를 이제 하나 일체가 되게 되었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25도씨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25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이내에서 이어붙기를 하면은 일체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이 시간을 지나버리면은 이음면이 균열 내지는 이음 부위가 하나로 일체 타설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짐입니다. 바이브레이팅. 자,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충전하고 밀실한 콘크리트를 확보하고 소유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고 재래분리 방지를 위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진동기를 이용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짐할 때 쓰이는 것이 진동기가 되겠고, 진동기의 종류로서는 꼬지식, 막대형, 봉형 진동기가 있고요. 거푸집 진동기, 표면 진동기 등이 있는데,
자,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꼬지식 막대형 진동기를 콘크리트 넣고 진동을 주게 되면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고요. 거푸집을 진동을 주기도 하고, 다음에 표면을 진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꼬지식 혹은 막대형 혹은 봉형 진동기를 하는데, 일반 건축 공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동력에 의해서 구도하는 움직이는 봉 모양의 진동체를 콘크리트에 꽂아서 다지는 콘크리트용 내부 진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다지기는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얇은 벽과 같은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푸집 진동기,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부재 단면의 폭이 적을 때는 꼬지식 진동기를 쓸 수 없어서 거푸집에 진동을 주는 것으로서 거푸집 진동기가 되겠습니다. 표면 진동기는 보통 도로공사에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서는 꼬지식 혹은 막대형 혹은 봉형 진동기가 사용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진동기를 쓰게 되었을 때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꼬지식 진동기의 경우에 수직으로 사용해야 되겠고요. 철근을 닿아서는 안 됩니다. 철근이 진동을 주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이제 따로 놀게 되겠죠. 일체화가 안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삽입 깊이는 하층에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0mm 정도 찔러 넣고 삽입 간격은 500mm 이하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한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하고 약 한 개소당 5초 내지 15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용 후에 서서히 제거하여서 공극이 남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진동으로 재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에는 진동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슬럼프 150mm 이하의 댄비빔 콘크리트의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150mm는 알아줘야 되겠고요. 다음에 슬럼프 진동기 수는 1일 작업량 20세제곱미터마다 한 대를 사용하고 대수 3대마다 혹은 단수마다 예비 진동기 한 대를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진동기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재래분리 현상을 감소시키나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재래분리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한 진동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양생입니다. 양생. 다른 말로 보양입니다. 보양. 콘크리트를 다스하여 수화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또한 건조 수축,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오손, 변형, 파괴 등으로부터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호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양생, 보호 양육에서 보자와 양자에서 보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서 얘가 굳을 때까지 잘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양생 보양이라 합니다. 양생 방법 볼까요? 서변 양생. 자, 수중 보양 혹은 살수 보양이라 하여 서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시하는 양생입니다. 양생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 물을 뿌려가면서 서변 상태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게 되겠는데, 자,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콘크리트가 굳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끔 혹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변 양생은 물을 강제로 공급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피막 양생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강제로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에 피막 양생제를 뿌려 수분 증발을 방지하면서 실시하는 양생이 되겠고, 피막 양생제의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하며 콘크리트 면을 완전히 막으로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콘크리트에 적합하고 피막 양생은 서변 양생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오토클레이브 양생이 있습니다. 용어 정의해 두셔야 됩니다. 오토클레이브 양생. 고온, 고압, 전기 양생을 이야기합니다. 고온, 고압의 전기솥, 이 전기솥이 오토클레이브라는데 그 속에
상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양생이고 거푸집을 빨리 제거하고 단시일 내에 소요 강도를 내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전기로 양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도는 150도에서 200도씨, 압력은 0.5에서 1.8 메가파스칼이 필요하고 고온 고압 전기 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토클레이브 양생은 고온 고압 전기 양생이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전기 양생입니다. 높은 온도 35도씨 이상의 수증기 속에서 실시하는 촉진 양생으로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에 적합합니다. 전기 양생, 저압 교류를 통하여 전기 저항에 의한 열을 이용한 것으로 한중 콘크리트에 적합하더라는 것. 자, 주의사항입니다. 경화 시까지 굳을 때까지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되겠고 직사 일광, 풍우, 서리, 눈 등의 노출면을 보호해야 되겠고 양생온도 5도씨 이상을 유지하여 급격한 건조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화작용이 충분히 되도록 섭윤 상태를 유지하고 양생 기간을 준수를 해줘야 되겠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원칙적으로 1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올려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초기 동에 처음에 어는 것을 염려해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중 콘크리트에 준하여서 초기 양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추운 겨울철에 히트를 틀어주거나 해서 얼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절기, 다른 말로 서중 콘크리트인데 여름철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여름철에 열기로 인해서 수분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5일 이상 물을 뿌려서 섭윤 상태를 유지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평균 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도씨 미만인 경우에 가열 보온 양생, 소위 말해서 히터를 이용해서 내부를 따뜻하게 열을 5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좀 봐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중요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염입니다. 이염. 이미 경화한 콘크리트에 이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습기, 온도 변화에 대한 신축과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공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설치하는 이염을 우리가 줄눈이랍니다. 줄눈. 자, 첫 번째,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한꺼번에 타설이 안 되고 시간 간격을 주어서 타설하게 되면은 전과 후에 면에 이염 줄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눈이라고 그러고 또 혹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신축과 팽창을 위해서 시공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인위적으로 강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의 것은 시공상 작업 순서상 일어나는 이염 줄눈이 되겠고 뒤의 것은 기능이나 시공적으로 필요한 줄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공적으로 발생하는 줄눈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의 순서상 발생하는 줄눈을 이야기하는데 시공 줄눈이 있고 콜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줄눈, 다른 말로 기능 줄눈이라 그러는데 신축 줄눈, 조절 줄눈, 지연 줄눈, 미끄럼 줄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것입니다. 줄눈, 다른 말로 조인트, 다른 말로 이염이라 하니까 다 같은 말이고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시공 줄눈입니다. 시공상 콘크리트를 한 번에 계속하여 부어 나가지 못할 때 생기는 줄눈이 되겠고 계획적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작업량에 따라 가지고 하루 만에 공사가 다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줄눈을 우리가 컨스트럭션 조인트, 시공 줄눈이라 합니다. 자, 설치 이유 볼까요? 거푸집의 반복 사용을 위해서 혹은 1일 콘크리트 작업의 한계 때문에 다음 세 번째, 거푸집에 작용하는 생콘크리트의 하중 조정을 위해서 대형 부재의 온도 균열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시공 줄눈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 위치는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이 적은 곳, 이염 길이가 최소인 곳, 시공 순서에 무리가 없는 곳, 응력 방향의 수평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시공 줄눈은 이와 같이 콘크리트가
부재가 전체적으로 전후가 되겠죠. 앞에서 미리 타설된 것, 그 다음에 시간 경과로 인해서 뒤에 타설되는 것, 이들 연결시켜 주는 것을 다월 철근, 다월 바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수평 시공줄론. 수평 시공줄론이 그 부집에 접하는 선은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에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살수, 물을 뿌려서 충분히 흡수시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이냐 또는 뒤에 보면 이제 연직 시공줄론이 나옵니다. 수평 부재는 일반적으로 수평 시공줄론은 수직 부재, 기둥이라든지 벽체가 이제 한꺼번에 하루 만에 타설이 안 될 때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연직 시공줄론은 수평 부재입니다. 연직 시공줄론 시공에 있어서 시공 이연면의 그 부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연 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면은 거칠게 하여서 수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콜드 조인트 보겠습니다. 콜드 조인트. 콘크리트의 자각관계로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 발생시키는 줄론인데, 얘는 비계획적으로 발생되는 줄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공줄론은 우리가 시공상 계획적으로 같은 목적의 줄론이 생기더라도 하나는 계획적으로 발생을 시켰고요. 콜드 조인트는 비계획적입니다. 비계획적으로 발생이 되는 줄론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화 후에 균열 발생할 수 있고 누수에 의해서 철근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마감재의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비계획적이냐 계획적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신축 줄론입니다. 익스펜션 조인트 많이 이제 시험에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혹은 부동치마, 진동 등에 의해서 균열이 예상되는 건물의 일정 위치나 부재 전체에 미리 설치하는 줄론입니다. 뭐에 대해서 온도 변화라든지 혹은 구조물의 부동치마, 진동 등에 따라서 균열이 예상되는 곳에 미리 설치하는 줄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계획적을 가지고 하고 구조물 전체를 끊어주기도 합니다. 자, 신축 줄론이 왜 필요한가? 온도 변화에 대한 균열 방지, 콘크리트 건조 수축 및 팽창 조절, 다음에 부동치마에 의한 균열 방지, 적재 하중 및 이동 하중의 영향 방지, 다음에 일반 사항으로서는 신축 줄론은 양쪽의 구조물 또는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여야 되겠다. 완전히 구조물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물인데 이 줄론을 설치해서 구조물을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다른 구조물처럼 거동하게끔 끊어줘 버립니다. 두 번째, 신축 줄론에 흙이 들어갈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염 체험제, 필러를 하는데 이염 체험제를 사용하고, 수미를 요구하는 구조물의 신축 줄론에는 신축성을 가진 지수판을 사용하고, 지수판의 재료로는 동판, 스테인리스판, 염화 비닐 수지, 고무 제품 등이 있고요. 신축 줄론에 턱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장부, 홈을 만들거나 전단 연결제 또는 슬립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축 줄론이 필요한 경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왜 신축 줄론인지 신축 줄론에 대한 용어 정의도 필요합니다. 자, 신축 줄론의 설치 위치입니다. 기존 건물과 정적 건물의 접합부, 저층의 긴 건물과 고층 건물과의 접속부, 50 내지 60m를 넘는 긴 건물, 두 고층 사이에 있는 긴 저층 건물, 건물의 한 끝에 달린 날개형 건물, 평면이 L자형, D자형, T자형의 교차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축 줄론을 두어야 구조물이 균열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간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다음에 조절 줄로입니다. 컨트롤 조인트. 부재면에 인위적으로 홈 등을 주어서 균열을 전체 부재면 중에 일정한 곳에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균열 유발 줄눈을 조절 줄눈이라 합니다. 집안 등 안정된 위치에 있는 바닥판이 수축에 의하여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를 보시냐면 시골에 그 농로라든지 보시게 되면은 그 콘크리트 도로가 한 10m 간격으로 끊어져 있는다는 것을 볼 겁니다. 그 사이에 합판을 넣어 놓거나 하는데, 그러한 줄눈을 우리가 조절 줄눈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수축 줄눈이라고도 하고요. 종류로는 줄눈제 끼움, 톱 자르기, 흠내기 등이 있고, 조절 줄눈의 설치 위치는 신축 줄눈의 설치 위치가 유사하다는 것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고, 다음에 17장 연습 문제 보게 되면은 자, 1번 콘크리트의 배합비를 표현한 형식 중에서 가장 배합 편차가 적고 재료의 수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배합을 관리하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량 배합이라 그랬고요.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물 시멘트 비입니다. 물과 시멘트의 비, 혹은 다른 말로 물 시멘트 비. 자, 마찬가지입니다. 3번, 4번. 이 4번, 5번은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고요. 재료에 따라서 적고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8번 봅니다. 콘크리트 배합을 결정할 때 그 순서에 맞는 것은 오른쪽에 봅니다. 소요 강도, 다음에 배합 강도,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 비, 슬럼프 값, 굵은 골재, 장골재, 단위 수량, 다음에 시방 배합, 현장 배합, 이런 순서로 가더라는 것 알아줍니다. 8번, 9번, 다음에 10번, 11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12번 볼까요?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 있어서 설계 도서에 지정한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간단하게 압축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해 놓으시고, 14번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일반적인 콘크리트 강도에 관한 다음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배합 강도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배합 강도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는 큽니다. 다음에 자, 16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봅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물 시멘트 비에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물 시멘트 비를 결정 시에 주요 고려사항은 압축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고 작업성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의 설명이 틀린 것은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이야기는 시멘트에 비해서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강도는 감소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성도 크게 되면은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러한 설명들입니다. 자, 21번, 22번. 자, 이 시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3번은 물 시멘트 비에 대한 최대값인데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보다는 콘크리트 위주로 하라 그랬습니다. 24번과 같이 콘크리트에서 물 시멘트 비로 틀린 것은, 일단은 24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60%를 넘었으면 안 되는데 70%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 수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단위 시멘트량 되어 있고요. 다음 28번은 중요합니다. 기둥이나 보에 사용하는 부순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도 중요하네요. 소요 슬럼프의 표준 범위는 일반적으로 80에서 180이기 때문에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보고요. 32번 잔골재율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인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32번은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아직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 33번. 자, 34번은 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합에 대한 이야기고 35번 보면은 디스펜서가 AEJ의 계량 장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명칭들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36번 보게 되면은 단위 용적 중량에 대한 관계없는 것은 계량 방법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펌프의 종류, 다음에 시공에 대한 이어붙기, 다음에 기타 등등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합니다.